최근 조선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2018년 한 해만 놓고 보면 수출이 49.6%나 줄어들었지만 12월에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92.4% 늘어났다. 이것만이 아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3사는 가격이 비싸 고부가가치 선종으로 꼽히는 가스선 수주를 싹쓸이하고 있다. 2018년 세계에서 발주된 143억 달러 규모 가스선 가운데 131억 달러를 수주해 시장 점유율이 91.3%에 달한다. 어떻게 한국조선이 회복되었을까? 최근에 읽은 책 중공업 가족의 유토피아는 한국조선업계가 당면한 현실과 고난 극복의 원동력에 대해 많은 힌트를 제시한다. 1970년대 유럽이 쥐고 있던 조선 산업의 패권을 아시아로 가져온 것은 일본이었다. 일본은 우선 용접을 재발견했다. 리벳이라는 나사를 통해 강판을 조이는 방식이 아닌 용접을 통해 강판을 조립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로 대형 도크장에서 크레인을 활용한 탑재 방식을 활용해 공정 속도와 효율성을 높였다. 마지막으로 토요타 자동차의 생산 혁신 기법으로 유명한 적기 납기 미세 작업 관리를 도입해 이익을 최대치로 끌어올렸다. 책 45쪽. 이렇듯 강력한 기술 우위를 점한 일본의 조선업도 한국 조선업의 진군을 막지 못했다. 어떻게 한국 조선업계는 일본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유할 수 있었을까? 임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조선 산업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저임금 노동이 유리하게 작용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은 기술면에서도 세계를 제패했다. 일본의 블록 탑재 공법을 향상해 블록의 대형화와 모듈화를 이끌었다. 또한 5개의 작업장에서 이루어지던 작업들 중 선행 작업들을 실내 공장으로 옮기는 한편 자동화와 기계화를 달성했다. 야드 공간을 많이 잡아먹는 블록들을 외부 블록 공장에서 조립을 마쳐 운송해 최종 공정을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산 효율을 극대화한 것이다. 책 45쪽. 한국 조선업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경쟁력을 강화시켜왔던 셈이다. 그런데 중공업 가족의 유토피아의 저자 양승훈 교수는 한국 조선업이 2016에서 2017년의 극심한 불황에서 살아남아 좋은 날의 초입에 선 원인을 기술력에서만 찾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1987년 노동조합은 생산직의 직영화를 추진했다. 외부에서 조달하는 자재 제작 등을 제외하면 야드에서 진행하는 모든 공정은 정규직 직원이 하는 게 원칙이었다. 이중 노동시장이 다시금 전개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이다. 1990년 전체 사내 하청 인원은 7,300여 명이 지나지 않았다. 이는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 인원의 20% 수준이다. 1992년부터 1995년 사이, 나아가 특히 1999년부터 사내 하청은 급격히 증가했다. LNG선 호황이자 일본의 조선 산업을 앞서기 시작한 시기에 한국의 조선 산업은 대량 수주로 인한 물량 처리라는 과제에 당면하게 되었는데 이때 택한 것이 바로 사내 하청화였다. 여기에는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약화하고 정규직 채용에 따른 비용 증가를 억제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책 95에서 96쪽. 양승훈 교수의 지적은 한국 사회, 특히 노동시장의 어두운 부분을 정확하게 겨냥한다. 이제 조금 더 나아가 2014년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살펴보자. 2014에서 2015년 가장 많은 선박과 해양 플랜트 건조를 진행할 무렵에는 조선 3사의 경우 6천에서 7천 명 직영 정규직 근로자와 3만에서 4만 명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각 조선소에서 일했다. 80%에 가까운 생산 공정을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맡아온 것이다. 선박은 직영이 60%를, 해양 플랜트는 외주가 90%를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책 97쪽.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 2016년부터 본격화된 가혹한 불황에 어떤 식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2013에서 2014년에는 STX가 위기에 빠졌으며 중소조선소도 도산 위기를 겪게 되었다. 그때 실직한 노동자들은 그때 품을 파는 물량팀이나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로 세워진 작은 사내하청 업체에서 불안한 고용 상태와 위험을 무릅쓰고 일해야 했다. 2016에서 2017년에 걸쳐 단행된 대규모 구조조정에서 직영 생산직 정규직 근로자들은 고용을 지켜낼 수 있었지만 사내하청 업체들은 줄도산하거나 규모를 대폭 축소해야 했고 결과적으로 이는 동남권에서 3만 명이 이르는 노동자들의 실직으로 이어졌다. 그 피해는 오롯이 하청 노동자들이 떠안게 되었다. 책 100에서 101쪽 201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한국조선업 황 개선은 다음의 두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불황 속에서도 기술력을 유지하고 또 키워나간 것. 다른 하나는 이중노동시장 구조에 힘입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 손쉬운 구조조정과 비용 절감. 끝으로 일본의 조선업계에 밀려 도태되었던 영국 글래스고 사례를 인용해본다. 글래스고 사람들이 기억하는 조선산업의 마지막 순간은 1970년대 초반 클라이드 강변 조선단지 노동자들이 벌인 현장 점거 투쟁이다. 당시는 정부 지원이 끊기고 자구안을 통해 6,000명의 노동자를 해고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때 노동자들은 야근은 지키겠다고 일어섰다. 노동조합은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때까지 일터를 지키겠다면서 출근했다. 노동자들의 자주관리가 시작되었다. 노동자들의 이런 투쟁에 비틀스의 존 레논과 유명 코미디언 빌리 코놀리 등 명사들의 지지 선언과 후원이 줄을 이었다. 그 뒤 글래스고 고반 조선소는 어떻게 되었을까? 1960년대까지 세계를 제패했던 고반 조선소 도크에는 잡초가 무성했다. 사택과 공동주택이었을 주변 동네는 전혀 정비되지 않은 채 낙서로 가득 차 있었다. 세계 1위 조선 산업국가의 조선소들은 버려진 채 희미한 흔적만을 남고 있었다. 책 13쪽. 세상에 정답은 없다. 영국처럼 정규직 위주의 고용을 유지하다 파국을 맞이하는 것보다는 한국처럼 상대적으로 유연한 인력 구조를 만드는 게 위기에 강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 등 위협적인 경쟁자들이 출현하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고용 구조로 기술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더 나아가 이런 식의 분단 노동시장 구조가 지속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인지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양대 조선사의 인수합병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경쟁 구도의 약화 측면에서는 분명히 환영할 만한 일이나 현재와 같은 고용구조를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임진왜란은 조선이 승리한 전쟁.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전성시대라고도 불러도 될 만큼 한국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충무공을 소재로 한 소설을 감동 깊게 읽었다고 밝혔는가 하면 현직 부장판사는 충무공에 관한 평전을 내놓았고 급기야 KBS TV는 이순신 장군을 소재로 한 드라마를 방영키로 했다. 성웅으로까지 일컬어지는 이순신은 분명 국난 극복의 영웅이었다. 그러나 정치적, 역사적 맥락을 갖추지 못한 채 애국주의를 고취할 목적으로 그의 삶과 업적이 이용되기도 하여 오히려 세계 해전사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순신과 조선 해군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므로 영웅순국 사관에서 벗어나 역사적 사실 자체를 바탕으로 이순신과 임진왜란의 실체적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어 왔다. 이순신 장군의 재평가 작업을 벌이고 있는 연구가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이순신 장군의 영웅적인 면모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일지라도 그를 둘러싼 각종 인물과 사건에 대한 역사평가는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오늘날 정설로 굳어진 이순신 일대기가 조선 왕조 시대에는 정조에 의해서 대한민국 건국 후에는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주도된 국가 사업의 결과임을 강조한다. 이순신 장군 연구의 가장 중요한 1차 사료인 충무공 전선은 탕평책을 한창 펼치던 정조의 엄명에 의해 1795년에 편찬되었다. 또 이순신 장군에 관련된 유물 유적이 정리되는 등 집중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쿠데타로 집권한 박 대통령의 제3공화국 시대였다. 물론 기존 정설을 신봉하는 연구가들은 새 조류가 등장하는 것을 매우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선조실록 등 몇몇 문헌의 사료적 가치에 의한 임진왜란에 대한 재평가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 문헌 역시 당장의 또 다른 산물이기도 하므로 이들 기록을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발맞추어 임진왜란에 대한 평가도 새로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임진왜란 초기에는 일본인들이 조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군이 고전했지만 대형 화기, 즉 대포나 자동 발사화기에서는 일본보다 월등하게 우세했기 때문에 전세를 뒤집었다고 평가한다. 그러므로 왜군이 철수한 것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갑자기 사망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왜군은 곧바로 철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추정한다. 말하자면 임진왜란은 초기에는 조선이 불리했지만 왜군이 철수하지 않을 수 없도록 전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조선이 임진왜란의 승리자라는 것이다. 임진왜란의 성격이 이와 같이 재평가받을 수 있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조선 수군의 역할이 큰 작용을 했다. 조선 수군은 원균, 장군이 7천량 전투에서 패배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는 기적을 이뤄냈다. 더구나 7천량 전투에서 조선 수군의 함선은 대부분 파괴되었으므로 막상 명량해전에 즈음하여 이순신 장군이 지휘할 수 있는 배는 고작 13척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이 지휘하는 조선 수군은 133척에 달하는 왜수군을 대파하여 세계 해전사를 다시 쓰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전까지 당파 싸움이나 일삼던 조선 수군이 어떻게 연전연승하면서 왜수군을 격파할 수 있었는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사회에 걸쳐 조선 수군이 왜군에게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요인인 우리나라 조선 역사와 기술, 임진왜란 당시의 활약한 함선과 화포, 거북선의 전설과 거북선을 과연 찾을 수 있는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배의 사용이 매우 오래되었다는 것은 유물로도 알 수 있다. 선조들이 다른 문명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물에 뜰 수 있는 나무 토막, 조롱밭, 갈대나 가죽 주머니 등을 이용하여 강이나 바다 속으로 들어가 어로 작업을 했을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후 수상 생활에 따른 경험이 축적되자 통나무의 가운데를 파낸 통나무배가 이용되었다가 나무늘판이나 통나무 등을 조립한 조립선들로 발전한다. 이런 과정에서 많은 짐을 싣고 빨리 달릴 수 있으며 안전한 배가 등장한다. 처음에는 사람이 직접 노를 젓고 좀 더 발전하여 돛을 이용하는 배가 등장하며 점차 조선 기술이 발전하여 현대와 같은 대형 선박으로 이어진다. 짓담리 유적과 마산리 유적을 비롯한 강가에 있는 유적들에서 그물추가 발견되었고 서포항에서는 그물추, 작살, 낚시 등이 출토되었다. 특히 서포항 사계층에서는 고래뼈로 만든 노에 술 부부는 등 쪽이 좁고 끝쪽이 넓은데 고래뼈로 노를 만들었다는 것은 나무보다 고래뼈가 견고하다는 것을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또한 바다에 살고 있는 커다란 고래뼈가 발견된다는 것은 고래를 잡을 수 있는 배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울산군 언양면 대곡리 반구대에 있는 바위 그림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 벽화에는 물고기, 고래, 호랑이 등 짐승은 물론 사람들이 타고 고래를 잡는 배도 보인다. 우리나라 사람이 선박을 이용했다는 기록은 기원전 2세기에 고조선의 준왕이 수천 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뱃길로 마한에 갔다는 기사에서 보인다. 이것은 고조선과 마한의 배를 정박시킬 수 있는 항구가 있었고 수천 명의 군사를 태울 수 있는 배들이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배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전투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당시에도 이미 육군과 수군이 편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만 금지했을 뿐 원자력 발전이나 군함의 연료로 사용하는 것까지 불허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을 여러 번 강조했다. 취임 전인 지난 4월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우리나라도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 당선되면 미국과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8월 7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언급하면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지난 7월 3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해 검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 양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19일 밝혔다. 원자로에서 생산된 에너지로 엔진을 돌리는 핵추진 잠수함은 연료인 우라늄을 한번 넣으면 수년간 수중에서 작전이 가능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뉴욕 순방에서 미사일 지침 개정 플러스 알파를 가져올 것이라며 알파는 핵추진 잠수함이라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그동안 한미 간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 문제를 긴밀히 논의해왔고 이미 실무선에서는 논의가 끝났다며 유엔 총회 기간에 추진 중인 한미 정상회담 뒤 적절한 시점에 공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잠수함 도입은 뉴욕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과제로 역대 어떤 정부도 하지 못한 일이지만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합의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한반도 주변의 핵장착 전략기, 잠수함 배치 미 상원, 트럼프의 권고.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지 못한 이유는 핵배 확산을 정책 기조로 한 미국의 암묵적인 반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고도화하면서 한미 양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에 공감했다고 한다. 특히 북한이 개발 중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선 오랫동안 수중에서 매복할 수 있고 속도도 빠른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노무현 정부 때 핵추진 잠수함 도입 사업단장을 지낸 문근식 예비역 대령은 핵추진 잠수함은 물과 식량이 떨어질 때까지 수중에서 작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한국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디젤 잠수함은 배터리 충전을 하기 위해 물 밖으로 나와야 한다. 장보고급 잠수함의 경우 최소 하루 한 번 나와야 하는데 잠수함은 수상에서 가장 탐지되기 쉽기 때문에 작전 반경에 제한이 있다. 양국은 한국의 외교부 차관과 미국의 에너지부 부장관으로 구성된 고위급 위원회를 열어 핵추진 잠수함에 사용할 우라늄을 한국에 제공하는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국은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에 따라 우라늄의 군사적 사용이 제한된 상태지만 원자력 발전에 쓰이는 농축률 3에서 5%의 우라늄은 미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은 핵무기를 만드는 것만 금지했을 뿐 원자력 발전이나 군함의 연료로 사용하는 것까지 불허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을 여러 번 강조했다. 취임 전인 지난 4월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우리나라도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 당선되면 미국과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8월 7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언급하면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지난 7월 3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해 검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19일 한미 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라고 부인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한국과 미국 양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일부 언론이 보도한 한미 핵추진 잠수함 보유 합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지금까지 양국 간의 어떠한 형태의 합의도 이루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핵추진 잠수함 문제와 관련해선 실무 협의도 합의도 없다. 정상회담 시에도 이것을 의제로 다룰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현재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 기기에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다. 이 관계자는 한국군의 독자적인 방어 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첨단 무기 강화 등에 대해 원칙적인 표현을 양 정상 간 통화를 한 것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실무 협의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협의와 합의에 들어가지 않았고 이번 정상회담 시에도 의제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갖고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효과적 대응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선 우리 자체적인 억지 및 방위 능력과 한미 연합 방위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며 미사일 지침 개정과 첨단 무기 보강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과 협조의 사의를 표하는 한편 앞으로 관련 협력을 더 긴밀히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동맹 강화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었다. 양 정상은 당시 유엔 총회에서 다시 만나 북한 핵 및 미사일 도발 위협에 대응하고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 위한 제반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